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스스로 전쟁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린란드 우리 거야, 파나마 운하 우리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푸틴이 얼굴 바꿔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도 당하겠네?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 정말 비상사태가 걸린 겁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정말 지금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잖아요. K방산 기업인데 그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23년 초에 한 주당 8만 원, 7만 원, 8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80만 원 넘었을걸요? 10배가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주가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의 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부지리한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세계 방산의 최강자는 당연히 미국이죠. 전체 뭐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한 50% 미국이고, 그리고 가격은 비싸지만 퀄리티 성능 면에서 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2등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3등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랑스니 뭐 터키, 영국 뭐 이런 데들 다 비슷비슷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이냐? 이게 조선산업하고 비슷한데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2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1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 무기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급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또 중국도 수출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방위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부분 국내 소비가 많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요, 빈 공간이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최강자가 그럼 누가 된 거냐? 한국이 최강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드론 관련된 무인 무기들이라든가 최첨단 무기들 이런 시장이 있는 거고 거기서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최강자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요즘은 굉장한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래식 무기들이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라 하면 탱크라든가 또 대포라든가 스텔스가 아닌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죠. 또 구축함,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무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분야에서 가성비로 최고였던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한국 이런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빠져나갔잖아요. 유럽도 러시아, 중국 거 안 사고 당연히 동남아시아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데도 중국 거 안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남는 게 뭐냐?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한국이 가성비 면에서 또 고객 지향성이라고 한 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탱크 가격인데요. 탱크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K2 탱크, 블랙팬더라고 하는 게 850만 달러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독일제 레오파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미국제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드가 3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K2가 850만 달러, 독일산이 3천만 달러, 미국산 에이브람스는 1,900만 달러. 그러니까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이 무기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독일산이나 미국산이 한국산보다 성능이 조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값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다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가급적 최대한 그 가성비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한국산이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산 3천만 달러 하나를 살 거면 한국산 K2 탱크
4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냐? 4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산은 빨리 갖다 준단 말이에요. 주문하면 뭐 한 1년 안에도 갖다 주고 뭐 이렇죠. 근데 독일산 같은 건 3년씩 4년씩 걸리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거기다가 이 고객의 요구를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 뭐 영어로 써달라 그러면 영어로 써주고 그 나라 말로 해달라고 하면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도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구축함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구축함 가격은 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해군 함정 가격. 여기를 보시면 이 한국산 이 세종대왕함은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미국산 이 준발2라고 하는 거는요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그러니까 값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국산이 가성비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 사실은 팔 수 없어요. 그들의 가성비는 더 뛰어나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빠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한국이 거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게 이제 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들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산업들인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 소득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 소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 이렇게 왔지만 70년대에는 몇천 달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몇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특성이 뭐였냐면 빨리빨리 아닙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느릿느릿 뭐 쉴 거 다 쉬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그 24시간 2교대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뭐 밤샘 작업을 하고 그랬죠. 거기다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기술을 익힌 겁니다. 남의 기술 훔쳐도 오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보다 훨씬 싼 값에 훨씬 빨리 비슷한 품질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던 거죠. 하지만 아직도 원천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그렇습니다. 원천 기술들은 아직도 그래요. 또 이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레이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당할 수가 없지만 또 그것의 상당 부분은 특허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걸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은 우리의 낮은 인건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작업 습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성비들을 만들어 냈고 또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이 무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독일의 이 무기 제조 기술은 대단한데 그런데 이 나라들 거를 빼고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나라가 뭐 때문에 독일제가 아니고 한국산 탱크를 갖다 샀느냐? 첫 번째는 가성비하고 이제 이 납품 속도하고 이겁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는 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이 추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생산 능력, 캐파시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90년 이후부터요. 이 나라들이 다 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즉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전까지 방위산업에다가 돈을 투자했던 이유는 소련에 대항을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적이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군대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국방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복지에 쓰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 구입 예산도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방위산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이게 쪼그라든 거예요. 방위산업체들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은 아닌 거죠. 거기서 예외인 몇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한국, 중국, 이스라엘. 적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늘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들. 한국은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거고 중국은 늘 안에서 내부에서의 내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그 1980년대 말에 천안무 사태가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거 무기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국도 계속 무기 투자를 해왔던 거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하고 늘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 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생산 라인이 아주 그 극단적으로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생산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숙련 노동자, 엔지니어들, 설계 인력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걸리죠. 왜? 대학에 신입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그 이전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은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석유, 가스 이런 거 다 들여다 썼고 그리고 푸틴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틴이 얼굴 바꿔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야 이거 우리도 당하겠네? 이렇게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죠. 무기 구입 예산을 늘리고 거기다가 트럼프도 또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너희 방위비 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다 무기 구입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 라인은 즉 쪼그라든 상태고 갑자기 이걸 늘릴 수도 없는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캐파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매우 급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정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데 한국이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근데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최강자죠.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남의 나라에 수출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80년,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시대,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가 온 거예요. 미국한테는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너무나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은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가 된 거예요. 다만 소련이 거기에 덤빈 건데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1991년부터는 아예 그 소련도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만이 슈퍼파워였던 거고 그 미국은 전쟁을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로웠던 거죠. 너무 평화로웠던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정말 이상한 시대였던 겁니다. 왜? 그 이전까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정상인 것이 바로 인간 사회였던 거죠. 원시 사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를 지금 뭐 거기를 원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비슷한 거죠. 현대화되기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아프리카가. 거기를 보세요. 늘 전쟁이에요. 늘 내전이고
근데 그걸 지금은 비정상으로 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전통 사회 같은 데 보면 여성은 약하고 남성은 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남성은 전쟁하는 존재거든요. 여성은 그걸 뒷받침하는 존재예요. 남성의 존재 이유는 뭐냐?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전쟁을 했어요. 부족끼리 전쟁하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늘 그랬는데 지난 80년 미국 때문에 전쟁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였고 이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 전쟁은 일상적인 일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이제 스스로 전쟁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트럼프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가 한 행동을 놓고 보세요. 야, 그린란드 우리 거야. 파나마 운하 우리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자지구 야 거기다가 미국이 리조트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건 전쟁이죠 사실은.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뭐 그렇게 가는 거지만 점령이 되는 거지만 상대방이 거기에 저항을 하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럼 러시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중국도 지금 남중국해나 대만이나 여기에 보면 뭐 실질적으로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45년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유엔 헌장에 뭐라고 쓰냐면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금지한다라고 유엔 헌장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해놓은 거냐? 미국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형성된 그 국경선 이거 못 바꿔 라고 미국이 선언을 한 거고 바꾸는 자는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래서 미군을 전 세계 곳곳에다가 미군 주둔을 시켜놓잖아요. 그게 군대이지만 또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 그러고 러시아가 거기 덤빈 거고 중국도 본격적으로 덤비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화를 지켜줄 사람 국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인간은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덤비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야 내놔 땅 내놔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싫어 내 거 안 내놓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냐? 그 다음에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 정말 비상사태가 걸린 겁니다.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은요,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또 많아요. 친러가 아니고 러시아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러시아인들이에요. 국적은 그 나라인데, 국적은 에스토니아, 국적은 리투아니아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혈통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러시아인들인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동부의 돈바스 지역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 주류가 러시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혈통이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로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 땅을 뺏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뺏긴 그 땅에 살고 있는 러시아들은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잡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 사람들이 다 핀란드 거기 다 지금 그런 성격의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내 땅 내놔. 내 국민들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이 있죠. 그 사람들끼리는. 하지만 유엔이나 지금까지의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 되잖아요. 그건 유엔 헌장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유엔군이 가서 평화유지군이 가서 그걸 혼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무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힘센 자가 그냥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덤비면 전쟁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가하게 남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중국이 언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서해안에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공동관리 수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항의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눈치 보여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공동관리 수역이면 그럼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거기다가 우리는 양식시설 지금 고기 기르려고 거기 만드는 거야 라고 해놨는데 남중국해 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이. 남의 나라 영해에 들어가서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선들을 보면요. 거의 해군하고 비슷해요. 해상민병대라고 하는 건데 서해에 중국 선박들 들어와가지고 고기잡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국 해양 경찰들이 가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들을 이제 납포하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행동이 어떠냐? 쫙 한 줄로 쫙 이렇게 옆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해양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스스로 훈련을 해요. 군사 전략입니다. 군사 전략이에요, 그게. 그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어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 나라들도 사실은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해상 민병대라고 하는 이게 군대도 아니고 민간 어선도 아니고 아무튼 그 회색지대 그런 거죠. 그게 이미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온 게 누굽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 헝가리의 오르반, 그리고 저 필리핀의 두테르테, 아르헨티나 다 그래요, 지금. 근데 미국은 안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해요. 김정은 좋아하죠. 시진핑 좋아하죠. 트럼프가요, 중국은 때리지만요, 시진핑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시진핑하고 친하다고 그러고, 다 그러죠. 푸틴하고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좋잖아요. 트럼프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다만, 이제 국가의 이익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개인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으니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 유권자들의 성향, 그들의 바람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대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독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독재 정권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저는 이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막 번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국제 분쟁을 책임을 안 져요. 러우전으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안 끝나죠. 유엔은 이미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화돼 있어요. 러시아 책임 못 져? 중국 책임 안 져? 미국 책임 못 져? 하나도 지금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이 터지면 끝없이 가요. 야, 남 도울 수 없어. 우리가 일단 살아야 돼.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놈이 좋아? 센 놈이 좋아. 그게 정확히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가 도덕적이에요? 법치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에 그 사업하러 가서 공사하러 간 사람들을 붙잡아. 왜? 이민자라고는 다 통하니까. 쓰러져가는 미국을 강하게 해준다니까.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진영은 느슨해요, 이게 문제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지금 전쟁의 시대죠. 전쟁의 뉴노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2022년 2월 24일 날 러우 전쟁이 충격이었죠. 그때 저도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침공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양쪽 다 극단적인 피해, 모두가 루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러시아의 인명 손실이 100만에서 110만으로 추산이 되고 전사자는 12만에서 29만까지예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는요. 거기도 같거나 더 많겠죠. 물론 공격하는 쪽이 훨씬 피해가 더 커요. 러시아가 더 클 가능성이,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많다고 그러는데 공격 쪽이 훨씬 더 커요, 항상. 그 다음에 러시아 기갑 장비가 개전 이래 장갑차, 탱크 포함해서 10,000대에서 11,00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유럽의 빅4의 주력 탱크 MBT가 사용 가능한 게 1,000대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러시아가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다음 미국이 이란 폭격 비트 스피릿 트럼프가 하지 않을 줄, 해도 마지막에 할 줄 알았거든요. 바로 때렸거든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시작된 전쟁 벌써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갑자기는 아니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뭐 계속해서 반복적인 전쟁이지만 충돌했어요. 태국 캄보디아도 또 충돌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충돌한 게 그게 벌써 주요한 전쟁으로 세 번째거든요. 후티도 계속 홍해에서 지금 서방 혹은 이쪽 비권위주의 진영 쪽에 선박들을 공격해요. 우리도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하고도 전쟁했어요. 두드려 팼어요. 아프리카에는 수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 중국 전승절의 숨은 그림은 뭐냐면 중국이 보여준 모든 무기체계는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였어요. 뭐냐면 미국은 항모전단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본토가 너무 멀잖아요. 그 항모전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 보면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해요? 상륙함, 미니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한 4만 톤, 5만 톤급 돼요. 그것도. 그 앞에 지금 띄워놨잖아요. 바로 해양력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해양에서 억제하는 전략이거든요. A2A 전략, 안티억시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미국 항모를 중국이 그어놓은 도련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대만 포함,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전력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2027년 대만 침공설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성해라. 그 다음 대만 통일에 있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두 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대만 침공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 그 대만 침공할 때 미국 항모 전단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무기체들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둥펑계열, 괌과 항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원래 탄도미사일은 항모전단을 못 맞춰요. 고정 물체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공위성이나 각종 정보로 항모의 적당한 위치를 알면 그 위치로 탄도미사일을 쏴요. 그런 다음에 종말 단계에서 그 탄두가 자체 시커를 통해서 항모를 찾아가는 이런 개념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는 1000에서 5000km 사이거든요. 동펑계열. 이걸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DF-17 같은 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원래 모든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 10, 20 넘어요. I-10은 마 25까지 가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5밖에 안 되는데 왜냐? 아무리 빨라도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는 각도를 알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요격을.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가 비행기처럼 돼 있어요. 그 내려오면서 회피 비행을 해요. 활공 비행. 그러니까 요격이 어려워요. 요격을 회피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포세이돈 같은 대형 어뢰라고 보면 돼요. 포세이돈은 뭐냐면 이게 궁극의 무기라고 그러는데 수십 메가톤의 탄두를 달고 수십 메가톤이면 TNT 수천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LA 인근까지 가서 미국 해안에서 터뜨려요. 그럼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럼 쓰나미로 지금 LA나 시애틀 같은 이런 샌디에고 이런 데 서부 해안들을 휩쓸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줬어요. 바로 이걸 터뜨리면 항모 전단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들 젠 20, 젠 20S, 젠 35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무기 체계들의 의미는 뭐냐? 나 대만 침공할 때 니네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침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마당에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전체 국력과 중국 국력, 국방력을 비교하면은 미국이 얼등히 앞서지만 앞마당에서만 싸우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니까. 자, 그러면 양안도 지금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국방 전략을 각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각국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대만만 보호하겠다. 이걸 노골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양안이 위험하죠. 양안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도 당연히 불안해지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동해에서 사고를 치거나 북한이 한반도에서 사고를 쳐주면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묶어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 전쟁은 바로 한반도와 일본에도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제거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 불사에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사실은. 거기도 전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모두가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밖에 안 쓰던 나토가 국방비를 3.5 플러스 1.5% 쓸게 일본도 군비 증강할게 대한민국도 군비 증강한다고 그랬잖아요. 군비 증강의 세계가 온 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전 체제가 해체됐기 때문에 냉전 때는 소련이라는 블록이 있고 공산주의 블록, 미국이라는 블록이 있었어요. 미국 중심, 소련 중심. 그럼 블록이 두 개예요. 여기는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요. 서로 거래를 안 해요. 지들끼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두 개예요. 공산주의 공급망, 자본주의 공급망. 요 진영끼리는 으르렁거려요. 핵전쟁까지. 그렇지만 진영 안에서는 질서가 형성이 돼요.
이게 조폭의 질서라고 그래요.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는 범죄의 질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는 잡범들이 없어요. 오히려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냉전기의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 정도 하나, 코피 터졌죠.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나. 이게 주요한 전쟁이에요. 큰 전쟁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그럼 소련이 관리하고 있던 소련이라는 조폭이 없어지면 평화가 오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잡범들이 막 서로 내가 주인하겠다고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일단 소련권, 동유럽권 안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뭐 꼭 소련은 아니지만 냉전이 붕괴되니까 안에 있던 수많은 민족 붕괴들, 끔찍한 인종 청소까지. 그다음 러시아는요. 체첸 1차 전쟁, 2차 전쟁.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그다음에 조지아 전쟁. 그다음에 탄탄탄하는 나라들도 계속 국경 분쟁이에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서로 왼수였는데 이상하게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사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에 있고 섬처럼 또 아제르바이잔 땅인 나흐치반은 또 아르메니아 쪽 안쪽에 섬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안 터지겠어요? 이게 소련 때는 늘어났는데 소련이 없어지니까 이제 팍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련 쪽에 모두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요. 러우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해묵은 역사적 뿌리가 문제가 충돌한 거죠. 우후죽순 전쟁이에요. 그러면 소련이라는 조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미국도 옛날만큼 국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나 남의 전쟁에 돈 안 써. 왜? 힘이 없으니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국력이 쇠퇴하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걸프전 1차, 2차.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전쟁들. 중동,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지금 미국의 통제력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테러와의 전쟁, 아프간 전쟁, 이런 것들이. 왜냐? 예전같이 강력하게 이 두 조폭들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니까 냉전의 질서, 범죄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이 자기 범죄용으로 자기 나와바리를 통제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후퇴해버렸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원래 러시아의 영향력이 통하던 데인데 이제 날아가 버렸잖아요.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이 들어와서 중재했잖아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그 다음 미국은 지금 동맹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나 니네들 이제 뭐 지켜주기 어려워. 얘네들 국방부 있어. 그러면 그 자본주의 주정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도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되면서 절대 강자가 없는 다극화의 세계로 간다. 아직도 미국이 절대 강자의 위상이 있지만 옛날에 GDP 40%일 때는 다르죠. 지금 20%까지 쪼그라들었어요. 내려가야 돼. 지금도 세지만 미국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 비율이. 중국은 올라왔지만 세계 패권을 갖기에는 너무 약하잖아요. G2로서는. 차이나 피크에 정하기 어려워. 그럼 다극화예요. 다극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국제 분쟁을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터지면 이스라엘도 계속 지금 몇 년째, 러우전으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안 끝나죠. 유엔은 이미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화 됐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대립구도 여기 만장일치거든. 하나도 지금 합의가 안 돼요. 러시아 책임 못 져? 중국 책임 안 져? 미국 책임 못 져?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이 터지면 끝없이 가요. 분쟁이 터지는 걸 또 못 막아요. 이게 무극화예요. 다극화와 무극화가 돼요. 그럼 다극화하고 무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군비 증강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K방산이 지금 호재를 맞는 거예요. 너도 나도 무기를 사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값싸고 그다음에 기적적으로 뭐 1년 만에 납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데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K방산이 날개를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시대, 글로벌 불확실성은 바로 군비 경쟁으로 간다. 군비 통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전쟁의 시대는 불안하게도 글로벌 우경화로 이어져요. 우경화. 자, 혁신과 포용과 남을 위한 배려, 미래를 위한 변화. 이게 진보거든요. 근데 보수 우경화는 뭐냐. 불안하면 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현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먹고 살까?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 군비 증강. 이게 정확하게 우경화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거야? 남이 의도 터지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정확하게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즘이 바로 우경화예요. 트럼프즘,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은 바로 스트롱맨, 선동적인 지도자들, 강한 지도자들이 부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진핑, 이번에 얼마나 보여줬어요, 북이. 푸틴 맨날 옷 벗고 이러죠? 트럼프, 두드려 패잖아요. 그렇죠? 마가, 헝가리 오르반, 아르헨티나 밀리에, 이태리, 무솔리니 후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AfD, 나치즘, 영국 개혁당, 프랑스 르펜, 극우. 다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는 결국 보수 우경화,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불안한 전쟁의 시대가 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야, 남 도울 수 없어. 우리가 일단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놈이라도 좋아? 센 놈이 좋아. 그렇지. 나를 지켜주면 돼. 좀 나쁜 놈이도 괜찮아. 센 놈이. 그게 정확히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가 도덕적이에요? 법치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막아자 열광을 해요. 왜? 쓰러져가는 미국을 강하게 해준다니까. 나를 키워준다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하러 가서 공사하러 간 사람들을 붙잡아. 왜? 이민자라고 그러면 다 통하니까. 불법 이민자들 왜?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나만 먹고 살아야 돼. 내 일자리 뺏어. 자기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 온 사람들도 체포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충혈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앞으로 잡아가겠대요. 광란이죠, 광란. 이게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시대, 스트롱맨의 시대, 우경화의 시대예요. 이게 당분간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끝나죠. 꽤 오래가죠.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호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진영은 느슨해요, 있긴 있는데. 그런데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우리가 강해야 살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열이 없어야 돼요. 이 분단체제라는 병을 안고서는 더 강해지긴 힘들어요. 통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미래 언젠간 하게 돼 있어요. 이 분단체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북한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니 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싸워요? 애가 욕한다고 어른도 같이 욕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엄마의 딜레마라는 건데 조한범이 만든 거예요. 애하고 엄마하고 싸워요. 애는 집안 형편 이런 거 엄마 나 저 갖고 싶어. 그럼 그거만 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가계부도 써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얘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요것만 가지고 싶으면 요걸 가지고 해서 엄마를 막 괴롭혀요. 모든 쌀 다 해서 괴롭혀요. 요놈을 두드려 패면 끝나요. 그럼 일단 가폭이 되고 얘가 가출해버리잖아요. 승질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사줄 수도 없지만 얘를 또 얼르기도 해야 되고 얘는 맘대로 해요. 이 아이는. 왜? 얘는 잃을 게 없거든. 막 엉망으로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거 줘 받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북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딜레마예요. 핵 만들고 막 욕하고 막 총 쏘고 막 별짓 다 해도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도 대포 쏘고 평양에 포 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긴장도 관리해야 되고 버릇없는 쟤들도 만나야 되는 거고 넓은 큰 틀에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쟤는 항상 전술적 사고만 해요. 이거 갖고 싶어? 내나? 여정이 나와서 맨 쌍욕하고 여정이처럼 우리도 쌍욕하면 화끈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쟤네들한테 화끈하게 못하냐? 화끈하게 하면 돼요. 개표듯이 패면 돼요. 전쟁하면 된다고요. 쟤는 잃을 게 없어요. 우린 그럼 다 잃죠. 자, 따라서 정리하면 이 전쟁의 시대, 느슨한 지역 논리 속에 각자도생의 시대에 대한민국호가 살 길이다. 바로 국익 중심의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열을 줄여야 되고 없을 수는 없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은 먼 미래의 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나라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뻔해요. 왜냐? 푸틴이 집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체코도 점령하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거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다? 북극 항로는 그야말로 북극이죠. 얼어있는 바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러시아 북쪽, 그 북쪽의 바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상당 부분이 얼어있긴 하지만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차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녹아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과 비교해서 여기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이고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이전의 얼음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서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얼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물이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이 되면 이제 거기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배가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바다가 바로 북극해입니다. 그러니까 쇠빙선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해요.
얼음을 깨가면서 가는 건데 그런 배를 통해서 가긴 해야 되지만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북극 탐사를 하는 용도 또 군사적인 용도로는 북극을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서 갈 수가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로는 북극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서 바닷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물선들이 오갈 수 있는 거죠. 유조선도 오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큰 기대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원 개발입니다.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다 얼음 땅, 바다도 얼음이고 땅도 다 얼음이 덮여 있었죠. 그 시베리아,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알래스카 이런 데들인데 거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묻혀 있는 자원들을 채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 그 가능성, 그거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가스, 온갖 희토류, 광물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요. 텍사스 같은 데 사막 지역에서 석유나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그린랜드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언 땅을 개발할 때 비용이 2배 내지 3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지고 녹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알래스카라든가 또는 시베리아를 거기에 자원 개발을 하는 비용이 확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경제적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항로예요.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극 항로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 샹하이에서부터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화물선을 운영하는 그 항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샹하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그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해서 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한 35일, 36일이 걸린답니다.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로이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려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로거든요. 18일이 걸립니다. 절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으로 따져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 또 배의 척수로 보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배를 가지고도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생겨날 테니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이런 데 있는 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나라들이 이 물동량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그 우리나라도 그 물동량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또 시베리아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럴 테니 그거 덕을 우리도 또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한 기회가 생겨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게 저는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봐요.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샹하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중국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익이다. 그건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중국은 현재 항로는 미국에 비했을 때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어로 하면 소위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크라고 하는 거는 목 졸른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한테 목을 졸릴 수 있는 그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지금 싱가포르를 접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거기는 정말 해협이 좁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은 다 사실은 미국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의 화물선이든 군함이든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다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쪽 뭐 스웨즈 운하나 뭐 이쪽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중해도 마찬가지고.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피해가기 위해서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데다가 그 항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이. 항구 시설에다가 굉장한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부터 파키스탄, 미얀마에 있는 항구로부터 중국으로 직접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들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말라카 해협을 안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여전히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하고 전쟁을 벌린다면 미국이 분명히 말라카 해협을 꽉 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중국은. 그런데 석유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파키스탄과 미얀마 이 친중 국가들 이미 만들어 놓은 친중 국가 거기에다가 유조선을 정박을 시키고 거기에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하역을 해서 송유관으로 직접 중국에다가 중국 이제 그 서북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구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송유관은 다 만들어 놓고 항만 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유조선 가지고 샹하이로 직접 온단 말이에요. 배를 가지고. 그게 훨씬 싸니까. 하지만 일단 유사시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미국 눈치 별로 볼 필요가 없죠. 알래스카 그쪽은 눈치를 좀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안전한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바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중국의 기업들이 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북극해를 끼고 있는 섬이에요. 그 스발바르 제도에 중국 사람들이 땅 사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모르죠. 중국 사정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거기에 땅 사러 돌아다닌다 이거 요즘에 뭐 때문에 땅을 사는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분명히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토 사령부에서도. 왜? 거기에다가 중국인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설치한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지주들한테 중국에 땅 팔려면 중국 사람한테 땅 팔려면 정부 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우리는 준북극권 국가야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무슨 북극권 국가예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북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인데 자기들이 북극권 국가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해 초에 아주 그 장문의 기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의 조선소에서 그 석유 채굴 시설 그거를 다 만들어서 완전히 조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바지선에다가 끌고 저 러시아 시베리아 거기까지 끌고 간 그 일정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행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석유 시추 시설을 그대로 끌고 러시아에 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완전히 짝짝꿍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채굴된 에너지는 누가 주로 사가겠어요? 그건 다 중국이죠. 그건 다 지금 서로 밀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 문제도 있는 거고 한국 건설업이 강력하니까 또 한국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나라입니다. 왜냐?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체코도 점령하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거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가 누구한테서 무기를 샀습니까? 한국한테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한국한테 계속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너 그러지 마. 너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나라들에다가 무기를 파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괘씸하죠. 그래서 한국이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애를 해요, 한국에다가. 자,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 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자기 적이라고 볼걸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당연히 딱 적이죠. 딱 적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미국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도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요. 왜냐? 러시아가 미국 편이었으면 좋겠거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또 폴란드 침략 이런 거 안 하고 좀 나토 국가들하고 좀 사이 좋게 지내면서 미국하고도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푸틴한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데를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뻔해요. 왜냐? 푸틴이 집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러시아의 인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과거의 소련의 영광, 또 그 피에트르 대제 때의 러시아의 영광, 에카테리나 대제 때의 그 거대한 러시아 제국, 그거를 되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뺏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수많은 나라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거. 되찾아야 되는 땅인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경제가 어려워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서 푸틴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 점령을 시작을 하면서 지지율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 본인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거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다? 글쎄요. 석유나 가스를 좀 싸게 사다가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정말 크게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흔들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북극 항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남해, 서해부터 시작해서 남해, 동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다닐 거거든요. 어느 나라 선박이겠습니까? 중국 선박이에요. 중국 선박이 아니요.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은 중국 선박들이 그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이쪽으로 주로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북극 항로를 거쳐서 저 유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와 동해와 완전히 중국 선박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중국 선박들이 정박하는 거 그 정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기회가 아니고 그냥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지만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된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너무나 분명해질 것은 서해, 남해, 동해 우리나라의 3면이 다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상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 거죠. 그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랜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린랜드가 북극 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근데 그린랜드를 트럼프가 야, 미국으로 하지? 미국 땅 하지? 하고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랜드는 지금 덴마크 식민지예요. 그린랜드는 식민지입니다, 지금. 덴마크라는 데가 이제 바이킹족들이잖아요, 여기가. 바이킹족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린랜드라고 하는 이 얼음 땅을 그냥 이거 내 거야 하고 그냥 점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에스키모들인 거죠. 에스키모들인데 사실은 혼자 독립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산업도 없고 거기에 산업이라고 해봐야 고래잡이 이런 거죠. 물고기 잡는 거, 이거가 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린랜드의 지금 1인당 소득이 한 5만 달러 돼요.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그 소득의 대부분이 뭐냐? 덴마크에서 지원금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린랜드 사람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는데 개발을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눈독을 들이고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얼음이 앞으로 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중국도 거기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거기를 눈독을 들이면 안 되니까 발을 못 들이게 아예 미국 영토 하자라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덴마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겉으로는 야, 무슨 소리냐? 그거는 거기 그린랜드 사람들 거야. 그리고 덴마크는 그린랜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몇만 명도 안 되거든요, 인구도. 너희들이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 이런 입장이에요, 덴마크도. 별로 그게 돈도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 돈만 지원금만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야, 미국이 그렇게 남의 나라 영토를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면 되냐 하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린랜드는 또 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덴마크에 수상이 있는데 그린랜드도 또 수상이 있어요. 거의 별개로 가고 있는데 덴마크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토 면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넘지만 쓸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우리한테 와 이런 거고 사실 그린랜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덴마크 식민지보다는 미국 쪽에 가서 붙는 게 낫지.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계산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왜 그러느냐? 그린랜드에다가 이제 군사기지 설치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착수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쇄빙선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북극을 다니려면 쇄빙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북극이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얼어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하려면 얼음을 깨야 되는 그런 구간도 많고 그런 기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쇄빙선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 쇄빙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캐나다, 핀란드, 한국 그렇거든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핀란드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그 아이스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쇄빙선 만드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안 끼어 있는데 조만간 저는 한국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쇄빙선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를 한 거죠. 그거는 북극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을 둘러싸고도 지금 이 강대국 간에 서로 파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마도 쇄빙선을 제작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조만간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때,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지만 그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로부터 쇄빙선 세척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가 인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주냐면 한국이 쇄빙선 제조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뜻하고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뭐 우리가 쇄빙선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한테 치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나라 삼면 바다가 다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이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문제, 그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경제 또 투자라고 하는 것과 지정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게 거의 뭐 한 몸처럼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지정학적인 흐름, 전 세계의 강대국 간에 지금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